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비상 한 교과서 2 이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경수필인 무소유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73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요. 기억을 묶어보시죠.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젓 한 깡통, 허름한 담요 6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니은,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간디가 한 말인데요. 간디의 소박한 삶을 의미합니다. 자, 마하트마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2차 원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마르세유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한 말이다. 크리팔라니가 엮은 간디 어록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왜 부끄러웠냐? 자기 자신이 간디보다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쫓아볼까요? 간디 어록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부끄러운 이유는 뭐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의 내 분수로는 그렇다. 사실 기억을 묶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처음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었다. 살 만큼 살다가 이 지상의 적에서 세상살이에서 사라져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이건 불교적 어떤 가르침이죠.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으니 공, 빈손으로 거 돌아간다 이 소리죠. 불교 용어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 이것저것 내 몫이 생기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몫은 뭐예요? 소유하는 것들이죠. 내가 소유하는 것들. 물론 일상에 수용되는 물건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꼭 요긴한 것들만일까? 살펴볼수록 없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이 부분 중요하죠.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정리해보시죠. 소유하게 되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것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이 소리죠.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매인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 주객이 전도, 뒤바뀌어서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인간이 오히려 물건에 구속된다 이 소리죠. 인간이 오히려 물건에 구속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이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난초 2분을 정성스레 정말 정성을 다해 길렀었다. 난초 2분. 이것은 소유에 대한 집착을 상징합니다. 참 이분 글 잘 썼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반성이 됩니다. 3년 전 거처를 지금의 다래원으로 옮겨왔을 때 서울에 있죠.
어떤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준 것이다.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는 나하고 그 애들 뿐이었다. 여기서 그 애는 누구죠? 난이죠. 난. 의인법. 그 애들을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위에 관계서적을 구해다 읽었고 그 애들의 일단 넘어가 보시죠. 건강을 위해 하이포넥스 인간은 비료를 구해오기도 했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 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그 애들을 위해 실내 온도를 내리곤 했다.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난초에 대한 작가의 정성. 난초에 대한 작가의 애정과 정성이다. 이런 정성을 일찍이 부모에게 바쳤더라면 아마 효자 소리를 듣고 남았을 것이다. 이렇듯 애지중지 가꾼 보람으로 이름 보며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두빛 꽃을 피운 나를 설레게 했고 잎은 초승달처럼 항시 청청했었다. 우리 다련을 찾아온 사람마다 싱싱한 난초를 보고 한결같이 좋아라 했다. 지난해 여름 장마가 갠 어느 날 봉선사로 운어 노사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 반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앞개울 물소리에 어울려 숲속에서 들리는 매미들이 있는 대로 목청을 돋우었다. 아차, 그제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온 것이다. 문제는 그거죠. 모처럼 기억으로 묶어보시죠. 보인 찬란한 햇볕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을 난초 잎이 눈에 아른거려 더 지체할 수 없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움에 샘물을 길어다 죽여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나온 것 같았다. 니은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난초에 집착하는 작가의 모습이죠. 난초를 소유하면서 난초에 얽매이고 집착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 밑줄 친 부분이요. 작가의 깨달음입니다. 이게 작가의 깨달음이다. 어떤 깨달음이냐? 무소유일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하였던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도 산철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을 못했다. 밖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했고 분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쳐 생각하고 뒤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주었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 벗어난 것이다. 날아갈 듯 홀가분한 해방감. 자, 밑줄 쳐볼까요? 날아갈 듯 홀가분한 해방감. 이것은 어떨 때 얻을 수 있는 해방감이냐? 소유를 버릴 때. 적어볼까요? 진정한 자유는 욕심과 소유에서 해방될 때 얻어진다.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유정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자, 밑줄 친 부분이요. 무소유가 자유롭게 했다 이 소리죠. 결국 무소유는 자유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에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초를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는 할까?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처럼 느껴진다. 왜? 소유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소유에게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 사람까지도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소유욕은 이해와 정비례 한다. 다시 말하면 이해가 클수록 소유욕도 커진다 이 소리예요. 또 커진다.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제의 맹방들이 오늘에 맞서는가 하면 서로 으르렁대던 나라끼리 친선사저로 교환하는 사례가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소유의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이다.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에서 무소유사로 그 방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갈등과 투쟁이 뭐하겠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아마도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주지 못해 싸운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간디는 또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된다.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된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왜요? 내가 소유함으로써, 자신이 소유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면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갖는다면 같은 물건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질 수 있을 때 하나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기 소유에 대해서 범죄처럼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리해보죠. 우리들의 소유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 분수까지도 돌볼 수 없이 들뜬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욕심마저 버리고 훌훌히 떠나갈 것이다. 하고만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게 역설법이죠. 역설법입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뭐냐? 욕심을 버려야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충족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자,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 이것도 역설이죠. 이건 어떤 의미냐? 무소유 상태에서의 무소유 상태에서의
해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무소유 상태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소유와 무소유의 차이점. 소유는 집착하게 되고 괴로움이고 이해와 정비례하고 있다. 무소유는 자유롭고 홀가분하며 자유와 해방감을 통해서 싸우는 일 없이 서로가 행복한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73쪽으로 가셔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73쪽 오른쪽 꼭대기로 가보십니다. 네, 갈래부터 보도록 하죠. 갈래는 경수필, 성격은 사색적, 교훈적, 체험적, 제재, 난초에 얽힌 체험입니다. 주제,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 특징 1번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성찰함. 두 번째, 자기 고백적 어조로 독자와의 친밀감을 높임. 이렇게 써야 되겠네. 높였다니까요. 이렇게 써야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요 무소유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